평소에는 알지 못했지만 만약 내가 자주 가던 곳에 생각지도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단순히 비밀보다도 이미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 섬뜩한 비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예전처럼 그곳을 바라보거나 지나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평소 이용하던 화장실에 관한 이야기를 보실 겁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저는 올해로 이 회사에 다닌 지 4년이 된 직원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땐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곳 분위기에도 익숙해졌고 회사의 공간 구조도 제법 잘 파악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 사무실은 8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소에는 같은 층에 있는 화장실을 주로 이용하지만 가끔씩은 일부러 지하 1층까지 내려가곤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점심시간이나 회의 직전 등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8층 화장실에 줄이 길게 늘어설 때가 많기 때문이었죠. 특히 큰일을 볼 때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온 날이라든지 혹은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싶을 때면 지하로 내려가서 볼일을 보곤 했습니다. 지하 1층 남자 화장실은 상대적으로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곳이라 늘 한산하고 조용했습니다. 언제 가도 자리가 비어있고 청소 상태도 그리 나쁘지 않았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배가 살짝 아파와서 화장실에 가려는데 8층 남자 화장실은 이미 만석이더군요. 각 칸마다 문이 닫혀있고 안에도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죠.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4개의 칸 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은 열려 있었고 맨 끝 네 번째 칸의 문만 닫혀 있었습니다.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갔지요. 볼일을 보며 핸드폰으로 뉴스를 뒤적이던 중 갑자기 팀장님에게서 급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급히 정리를 마치고 허둥지둥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렇게 그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고 팀장님께 보고를 마친 후에야 겨우 숨을 돌릴 수가 있었죠. 그제야 조금 전 급하게 뛰어나왔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그 와중에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어야 할 제 휴대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잠깐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린 줄 알았죠. 서랍도 열어보고 가방 안도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혹시 아까 화장실에 두고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급하게 나올 때 손에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는 기억이 떠올랐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 1층 화장실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아까와 같은 풍경이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은 모두 열려 있었고 네 번째 칸만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어떤 직원이 아직도 그 안에 있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어지간히도 오래 앉아있네. 속으로 중얼거리며 제가 아까 사용했던 두 번째 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제 휴대폰은 변기옆 휴지거리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지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려던 그 순간에도 저는 한 번 더 네 번째 칸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안쪽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죠. 누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칸이긴 했지만 아까 들어올 때도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이 은근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설마 농땡이 피우는 사람인가 혹은 그새 누가 들어갔나 보네 정도로 생각하며 저는 화장실을 나섰죠. 하지만 그때 문득 애써 무시했던 어떤 섬뜩한 감각이 등을 타고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은 특별한 일 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건은 그저 일상적인 해프닝처럼 기억에서 희미해져 갔고 저 역시 바쁜 업무 속에 파묻혀 그 일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정확히 일주일 뒤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유독 아침부터 배가 뒤틀리듯 아팠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회사로 향하던 중에 갑자기 복통이 밀려오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8층 사무실로 올라가서 그 층의 화장실을 이용했겠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입사 이후 처음으로 출근하자마자 지하 1층 화장실로 곧장 내려갔습니다. 시간은 오전 7시 5분, 출근 시간이 9시인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층은 아직 조명이 반쯤 꺼져 있었고 어두컴컴한 복도 사이로 화장실 문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지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만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한 주 전과 똑같이 네 번째 칸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겁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 장면이 껄끄럽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화장실을 누가 쓰고 있다고?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없진 않았습니다. 저처럼 일찍 출근하거나 야근하고 간 직원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하 1층 화장실을 이 시간에 사용하는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속이 여전히 뒤틀리듯 아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세 번째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앉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바로 옆 네 번째 칸에 누군가 진짜 있을까? 그 생각에 머릿속을 채우자 저는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알림음 혹은 물소리나 기침이라도 들릴 법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지금까지 제가 써본 수많은 화장실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정적이 감도는 적은 없었습니다.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고 머릿속에서 혹시 사람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상상이 떠오르긴 했죠. 볼일을 마치고도 저는 쉽게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끝내 그 칸에서 어떤 기척도 느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와 네 번째 칸 앞에 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지하 1층 화장실의 네 번째 칸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점점 더 큰 공포로 자라나기 시작했죠. 며칠 뒤 저는 사내 우편을 전달할 일이 있어서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서류를 정리한 뒤 손을 씻을 겸 화장실에 들렀죠. 별 생각 없이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는데 문득 시선이 오른쪽 끝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네 번째 칸의 문은 또다시 닫혀있더군요.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시간대에 내려와도 그 칸의 문은 항상 닫혀있었던 거죠. 혹시 내부에 고장이 나서 폐쇄된 걸까 생각해봤지만 그런 안내문도 없었고 청소 중이라는 표지판조차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문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걸로 보아 안에 불은 켜져 있는 듯 했죠. 저는 괜히 그 칸 앞에 다가가 봤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노크를 2번 했습니다. 하지만 고요가 유지되며 응답은커녕 인기척조차 없었지요. 혹시 사람이 자고 있는 건가 싶어 다시 한번 조금 더 세게 노크했습니다. 역시나 사람이 없었구나 싶어서 몸을 돌려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입구로 나오려는 찰나 뒤쪽에서 말이 들렸습니다. 안에 사람 있어요.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신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서 들린 목소리는 여자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제 뒤쪽 네 번째 칸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죠. 그 순간 제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한기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화장실을 빠져나와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틈도 없이 계단으로 올라와 사무실에 도착했죠.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며 물었지만 저는 멍한 얼굴로 고개만 저었고 그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머릿속에서 아까 그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궁금해졌습니다. 이 건물 혹시 그 화장실에 괴담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닐까?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곧장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며 블라인드 앱에서 회사 지하 화장실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형식적인 건물 정보뿐 관련된 게시물은 없었지요.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결국 저는 부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지하 1층 화장실에 괴담 같은 게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본 거죠. 그런데 부장님의 반응이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더니 마치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끝에 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그 네 번째 칸 예전부터 말이 많았어요. 지하 1층 화장실의 마지막 칸에 대해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는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겪은 일이었죠. 그 청소부 아주머니는 평소 다른 곳은 아무렇지 않게 청소하면서도 지하 1층의 남자 화장실 청소는 항상 점심시간 이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을 때를 골라 조심스럽게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람 없는 시간을 노린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직원 중 한 명이 궁금해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왜 꼭 그 시간대에만 청소를 하시느냐고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거기 네 번째 칸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아무도 없는데 가끔 고개를 숙이고 눈을 치켜뜨고 저를 보는 얼굴이 보였어요. 그 말을 들은 직원은 소름이 돋아 한동안 지하 화장실을 가지 못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손을 씻고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 너머로 네 번째 칸 위쪽에서 누군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거울 속으로는 보이는데 실제로 고개를 돌려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괴상한 경험을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런 경험담이 하나둘 쌓이자 결국 회사 측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고 당시 시설관리부에서 해당 칸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칸을 열려고 하면 희미하게 손잡이가 젖은 듯 축축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칸을 기피하게 되었고 그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거긴 열지 말자는 식의 불문율처럼 남게 된 겁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말을 이어가며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도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여기 이 사옥 있잖아. 원래 여기가 예전에 무허가 판자촌이었대.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여기 온통 다 무허가촌이었대. 특히 지금 이 건물 자리는... 부장님은 말끝을 흐리시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남편한테 죽은 여자가 있었대.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에서 여자한테 불을 질러 죽였다고 하더라. 근데 문제는 그 여자가 죽은 그 자리가 지금 이 건물로 치면은 지하 1층 화장실 네 번째 칸이라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벌써 수십 년도 지난 시점에 같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귀신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더군요. 그럼에도 벌써 몇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그 이후로는 아예 그 근처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칸은 아직도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옥이라고 말하시는 걸 보니까는 꽤나 큰 기업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지하 화장실에 저런 귀신이 있다는 게 진짜 무섭긴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 그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오죽했으면 문을 아예 걸어 잠가야 했을지 싶네요. 가끔 이렇게 닫힌 문들을 볼 때가 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곳들도 있죠. 괜스레 그런 곳이 더 떠오르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늘 머릿속에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자산을 늘릴 수 있을지 늘 그런 고민들의 머릿속이 가득했지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죠. 월급만으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현실에서 저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수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퇴근 후 시간에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아다녔습니다.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단기 알바 구인글을 자주 살펴봤고, 예를 들면 이삿짐 옮기기, 전단지 배포, 가구 조립 이런 일들을 시간 날 때마다 닥치는 대로 해봤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만큼 현금이 들어오는 재미가 있었지요. 일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다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 습관처럼 어플을 켰습니다. 제 눈을 끄는 알바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 사진 촬영 도와주실 분 구합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2시간 이내의 촬영, 고퀄리티 불필요, 휴대폰으로 찍어도 무방하는 조건, 무엇보다도 눈길이 갔던 건 꽤 높은 페이였습니다. 보자마자 이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 찍는 건 예전부터 좋아했으니까요. 셀카든 음식 사진이든 여자친구들 사진을 찍어주든 감각적으로 잘 나온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진 알바 가능할까요? 답장은 금방 왔고 의뢰인과의 대화는 매끄럽게 진행됐습니다. 그녀는 꽤 친절하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대여한 공간에서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열 거라고 했고 2시간 정도만 사진을 찍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였죠. 딱히 복잡한 조건도 없고 장비도 필요 없다는 말에 저는 부담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촬영 당일이 되었지요. 장소는 서울 외곽 쪽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의 파티룸이었습니다. 2층 문을 열자 그녀가 그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처음 그녀를 봤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말 그대로 예쁘다는 감정이 반사적으로 떠오를 정도로 외모나 분위기 모두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그녀는 제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오셨어요? 안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친구들 오기 전에 좀 준비할 게 남아서요. 그녀는 분주하게 파티룸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해피 버스데이라고 적힌 가랜드를 붙이고 작은 탁자 위에 케이크와 종이 접시, 그 외 각종 장식들을 하나하나 배치해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슬쩍 그녀가 꺼내는 택배 상자들을 보다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장 상자에 붙은 송장 라벨, 모든 수치인 이름이 동일했습니다. 김지연, 제가 처음 그녀에게서 들었던 이름. 즉, 오늘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자 의뢰인인 그녀의 이름으로 모든 물품이 주문된 것이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엔 그렇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준비해줄 상황이 안 되어서 본인이 직접 준비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마치 친구들이 곧 도착할 것처럼 계속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다들 도착할 거예요. 조명은 이쪽이 더 예쁘겠죠? 여기서 셀카 찍을 건데 오늘 진짜 기대돼요. 그녀는 혼잣말을 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3시가 다 되었고 결국 그녀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슬슬 시작할게요. 자연스럽게 찍어주세요. 네? 아직 아무도 안 오신 것 같은데요?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기 지금 이쪽 보고 있잖아요. 그녀는 파티룸 구석 아무도 없는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빈 공간을 향해 친근하게 말을 걸고 사진을 찍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여기 좀 찍어주세요. 저랑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장면처럼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들었고 정신이 멍한 상태로 손가락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아무도 없는 공간을 향해 웃고 손짓을 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 지혜는 또 늦었네? 야, 은지야, 나 오늘 머리 어때? 우리 이따가 단체 사진도 좀 찍자. 처음엔 농담인가 싶었지만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걸 느낀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파티룸 안에 오직 그녀와 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여럿과 함께였지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보이지 않는 이들과 케이크를 자르는 흉내를 냈고 종이컵을 집어들더니 허공에 따라 건배를 하듯 잔을 들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 손은 자동으로 셔터를 눌렀죠. 그녀는 제가 사진을 잘 찍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웃고 혼자 춤추고 혼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늘 셔터 소리에 맞춰 리액션을 했습니다.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척 찍은 사진도, 건배하는 장면도, 풍선을 들고 점프하는 장면도 모두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분명히 그녀의 시선은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저는 한참을 사진을 찍다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2시간이 넘었고 그녀는 오늘 너무 즐거웠다고 말하며 현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엔 약속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었지요. 저는 봉투를 건네받은 뒤 최대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건물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밝은 햇살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그제서야 저는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 내가 겪은 일이 정말 현실이 맞을까? 그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고 분명히 친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진 채 집으로 돌아왔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카메라 사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에 옮겨두고 원본을 정리하며 천천히 확인했는데 정말 그녀만 찍혀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묘한 불쾌감이 밀려왔습니다. 프레임한 그녀의 시선과 포즈, 손의 위치가 모두 마치 곁에 누군가가 있는 듯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사진을 정리해 하나의 폴더로 압축했고 그녀에게 드라이브 링크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고마워요. 사진 정말 예쁘네요. 친구들도 다 만족했대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친구들도 만족했다는 말, 그 말을 읽는 순간 이유 없는 소름이 등줄기를 훑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고 그대로 폰을 내려놓았죠. 이제 이 일은 끝났다고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려던 순간 다시 카톡이 울렸습니다. 저기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얼떨떨한 마음에 네라고 되물었습니다. 곧바로 그녀의 답장이 이어졌죠. 제 친구들이 오늘 고생 많으셨다고 그냥 가시게 해서 마음에 걸린다고 하네요. 같이 저녁 드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순간 눈앞에서 사진 속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답장을 하지 않은 채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장소를 떠올리는 것조차 싫었죠. 그렇게 그날 밤 평소처럼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잠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생각이 날 정도로 꺼림칙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한참 자고 있다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살짝 잠에서 깼습니다. 어디선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처음엔 윗집에서 친구들을 불러 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끔 새벽까지 시끄럽게 떠드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지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 이게 윗집이라고 하기에는 소리가 너무 가까운 겁니다. 정말 바로 옆에서, 아니 같은 공간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놀라서 눈을 떠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 방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운 채 눈앞의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방 안을 가득 메운 이들은 모두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눈에 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낮에 사진을 찍어줬던 그 여자가 중심에 서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입가에는 아무 말도 없이 그때와 똑같은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요. 그 순간 등골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입술조차 떨어지지 않았죠. 몸도 소리도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깔깔 웃고 있었고 그 안에서 그녀도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분명 기쁨 같은 것이 담겨 있었지만 그 기쁨은 무언가 어긋나 있고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지요. 그저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닐까.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제 귀 가까이로 얼굴을 들이밀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사진 찍으러 왔잖아. 그 순간 머리털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고 온몸이 무언가에 얽힌 듯 저릿해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방 안의 형광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웃음소리는 점점 작아지며 귓가를 때리는 카메라 셔터음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 갑자기 번쩍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천장은 여전히 낯익은 제 방 천장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불을 켰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거실에 불도 켜고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듯 느낌이 들었지만 서서히 진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아무 일도 없는 듯 고요한 집안 풍경이 오히려 낯설 정도였습니다. 이날은 아예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잘 용기가 나지 않았고 잠이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다행히도 다음날부터는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도저히 그 여자의 행동이 잊혀지지 않고 꿈 또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여자의 행동을 목격했을 때 아마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정말로 누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결국 꿈을 통해 여자가 친구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귀신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나마 꿈에서 나온 거면 다행입니다. 만약 여자의 저녁 식사 초대에 응했다면 진짜 난리 났을 것 같네요. 저는 전철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주황색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마을이었고 분명히 늘 내리던 역에서 한참을 지나온 것 같았죠. 어라? 내려야 할 역이 어디더라? 머릿속이 흐리멍덩해졌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느낌이었죠. 저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뺨을 찰싹찰싹 때리며 흐릿한 머리를 깨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어라, 나 누구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창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선 얼굴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 조금 전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심지어 제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등골로 서늘한 한기가 올라왔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대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너 괜찮아? 제 왼쪽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젊은 여성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어디 아픈 거야? 그녀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분명히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얼굴은 아마도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을 테니까요. 아, 그게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몰라 머뭇거리다가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그리고 혹시 저를 모르시나요?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횡설수설하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하나하나 귀 기울여줬죠. 믿기 힘든 이야기일 텐데도 그녀는 이상하게 제 말을 이해해주는 듯 했습니다. 확실한 건 저와 그녀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저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더 고마웠습니다. 그녀는 제게 오늘이 2010년 5월 24일 오후 6시 30분,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열차는 경기 북부 외곽 순환선, 그리고 다음 역은 땡땡역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일단 다음 역에서 내려서 경찰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같이 가줄게. 그녀는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움츠려 있던 제게 그 말은 정말 큰 위로였습니다. 그녀는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연상일 겁니다. 말투나 태도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어쩐지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해도 입에서 나오는 건 그런 진부한 말뿐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무기력한 상태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열차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너 돈은 있어? 그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며 바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가방은 없었지만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낡은 지갑 하나와 폰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3장과 일회용 교통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휴, 그래도 표는 있네. 자, 폰도 한번 확인해봐.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게 폰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조작해야 할지를 몰랐죠. 손에 쥐긴 했는데 뭘 어떻게 눌러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물었습니다. 설마 스마트폰 쓰는 법도 잊어버린 거야? 그녀의 말에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내가 한번 볼게 라고 말하며 폰을 넘겨달라고 했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바로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주소록은 텅 비었네? 아, 그래도 이름은 찾았다. 그녀가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프로필 항목에 적힌 이름은 강신우였지요. 강신우, 이게 네 이름인가 보다. 나는 최유진이야. 잘 부탁해.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뭉클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죠. 밖은 어느덧 어두워졌고 저와 유진 씨는 함께 근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상황 설명은 거의 유진 씨가 대신해 주었고 경찰관은 처음에 믿기 어려운 눈치였지만 끝까지 듣고 나서는 조심스럽게 제 신원을 조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던 겁니다. 벌써 반년 전, 그러니까 6개월 전에요. 이름은 강신우, 나이는 19살, 본가는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실종신고 당시 제출된 사진이 초등학생 시절이어서 확신은 없었지만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동일인일 수 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돼서. 유진 씨는 저보다 더 기뻐하며 말해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보호 조치를 받기로 했고 경찰의 호송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저는 유진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며 나중에 꼭 살해하고 싶다며 주소를 물었습니다. 유진 씨는 쑥스럽다는 듯이 웃으면서도 결국 주소를 알려주었지요. 병원에 도착한 후 저는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상은 없다는 의사의 말에 조금은 안도했지요. 검사 후에는 조용한 병실에 혼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몸도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좁고 어두운 방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 본 적도 없는 공간인데 왠지 익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끼익 하고 열렸습니다. 그 문 너머로 누군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유진 씨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만났던 그 따뜻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유진 씨는 아무런 표정도 없는 얼굴로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온몸이 굳은 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눈앞에 그녀가 왜 그토록 무서운지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들은 50대 중반으로 되어 보이는 남녀 한 쌍이었습니다. 제 쪽을 향해 다가오는 그들의 얼굴에서 걱정과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듯한 감각이 들었죠.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두 사람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제 부모님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지요. 그들은 저를 껴안고 울었고 그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지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억지로 기억하려 하기보다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요. 하지만 눈앞의 부모님을 보며 저는 그 조언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외곽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1학년부터 시작했지만 오히려 지금의 제게는 더 나은 선택이었지요. 낮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냅니다.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조금씩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정말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입학 소속은 물론 아르바이트 자리도 어머니가 직접 연결해 주셨고 무엇보다 단 한 번도 기억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날 전철에서 만났던 최유진 씨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주소를 잘못 들은 모양입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끌렸던 사람이었는데 첫사랑이란 원래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2의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다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조용한 거실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기, 신우는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지? 응, 오늘 아르바이트도 다녀오고 수업도 들었잖아. 피곤했는지 금방 잠들더라.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가 자는 방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근데 진짜로 최유진이라는 사람 대단하긴 하네. 아버지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최면이지 뭐든 간에 겨우 반년 만에 기억을 전부 지워버리다니.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었는데 이 정도면 돈 들인 보람이 있지. 어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우가 그 전에 정말 끔찍했잖아. 하루 종일 문 잠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가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줄이야. 우리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 5명은 같은 대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괴담 마니아들이었습니다. 정식 동아리를 만든 건 아니었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거나 심령 스팟을 찾아가며 괴담 중심의 일상을 즐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5명 중 가장 말이 많고 분위기 메이커였던 윤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우리 괴담 좋아한다면서도 중요한 거 하나 안 한 거 알지? 뭔데 그게? 얼음을 휘저으며 철수가 되물었습니다. 윤재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괴담하면 그거 있잖아. 그러자 도진이 약간 눈치를 챈 듯 말했습니다. 혹시 그 100으로 시작하는 그거 말하는 거야? 닭꼬치를 씹던 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너 100물어 말하는 거지? 정답. 우리가 아직 그걸 안 해봤단 말이지. 그 말에 다들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제안에 끌렸습니다. 100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한다는 이 의식은 일본 괴담 마니아 사이에서는 백무로라고 불리는 의식이었죠. 이름 자체에 묘한 긴장감과 신비함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술도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였고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자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만장일치로 100가지 괴담을 나눠보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비는 즉시 시작되었죠. 먼저 오래 탈 수 있는 대형 양초 100개가 필요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이런 걸 팔지 않으니 전부 인터넷 주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요. 며칠 뒤 도착한 양초들은 박스 2개 분량이었고 제 자취방에 쌓아두니 정말 뭔가를 시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장소 문제도 있었습니다. 밤새 100개의 촛불을 켜고 괴담을 나눌 만큼 넓고 환기와 보안까지 보장되는 곳이 필요했거든요. 결국 자취 중이던 제가 사는 원룸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좁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다 본가에서 통학 중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드디어 실행 당일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제 방에는 윤재, 철수, 도진, 은호 그리고 저까지 5명이 모였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전야제 삼아 각자 사온 술과 도시락을 꺼내 가볍게 술자리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진짜 100가지 이야기를 할 거면 원래는 다른 방에 양초 100개를 켜두고 하나씩 이야기 끝날 때마다 꺼야 된다더라. 윤재가 그런 전통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자 철수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거울도 놔둬서 양초 끄기 전에 거울을 보면은 거기 뭔가 괴상한 게 비친다는 이야기도 있어. 근데 여기는 원룸이라 방이 하나인데? 내가 말하자 은호가 익살스럽게 받아쳤습니다. 뭐 어때? 우리 얼굴 자체가 원래 괴담이지. 다들 크게 웃으며
방 안에는 금세 익숙한 농담 섞인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곧 진지한 얼굴로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죠. 근데 말이야, 나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원래 백무로는 99번째 이야기에서 멈춰야 된다고 하잖아. 100번째까지 가면은 뭔가 괴이한 일이 생긴다던데. 윤재는 그 말을 흐리며 모두를 바라봤고 우리는 이미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100번째까지 다 해보자 라고 하는 거지? 내가 묻자 윤재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 뭔가 일어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 여기 있는 우리들 중 누구 하나 안 궁금한 사람 없어, 솔직히. 순간 조용해졌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100번째 괴담이 금기라는 것도 이날 처음 들은 친구도 있었고 그 말 자체가 더 흥미를 자극했기 때문이죠. 좋아, 그러면은 시작하자. 윤재가 손뼉을 치며 외쳤고 그렇게 우리 5명의 100가지 이야기는 시작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나야. 윤재가 선언하듯 이야기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꺼낸 이야기는 어느 중학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괴담이었습니다. 구성도 탄탄했고 말솜씨도 좋아서 듣는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깔끔한 결말, 괴담의 교과서 같은 이야기였죠. 말이 채 끝나자마자 윤재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양초 하나를 조심스럽게 껐습니다. 작은 불씨가 사라지는 순간 방 안의 어둠이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 모두의 표정에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정말로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실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다음 차례는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어릴 적 살았던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종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순수함, 불길한 징조, 그리고 미스터리한 결말이 절묘하게 얽혀 있었지요. 이야기를 마친 철수도 조심스럽게 양초 하나를 꺾고 그걸 신호삼아 도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도진, 저, 은호까지 한 바퀴를 돌며 5개의 이야기가 끝났고 5개의 양초가 꺼졌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그만큼 무거워졌죠. 이후에도 순서는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다들 사전에 준비해온 괴담을 하나씩 꺼내놓으며 진심을 다해 몰입했고 그 덕분인지 이야기들의 퀄리티도 매우 높았습니다. 물론 저도 준비한 이야기가 있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 중 하나를 먼저 꺼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내가 6번째 이야기로 하려던 건데. 당황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얼른 다른 이야기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5명이 각각 20개의 이야기를 준비해야 했기에 사전 조율 없이 진행하면 겹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부터는 괴담을 듣는 시간이라기보단 내 차례가 오기 전에 다음 이야기를 떠올려야 하는 시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엔 무슨 이야기 하지? 그건 윤재가 했고 저건 도진이 했고 몰입보다는 긴장, 감상보다는 불안이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지요. 하나씩 또 하나씩 양초가 꺼질 때마다 방 안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결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꺼진 양초가 50개로 넘어가자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이 뚜렷해졌습니다. 불빛이 줄어들면서 얼굴 표정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고 말소리도 조용히 하면 누가 말하는 건지 구분하기도 어려워졌지요. 그런데 그 긴장감이 이상하게 짜릿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로 금기에 도전하는 의식의 한가운데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60번째 이야기를 꺼낼 즈음이었습니다. 은호가 갑자기 손을 들었죠. 야, 잠깐만. 잠깐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를 포함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 준비한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었고 남은 분량도 이제는 한 사람당 7에서 8개 정도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체력은 이미 바닥나고 있었지요. 무엇보다도 시간은 어느새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맥주 한 캔씩을 더 따내고 베란다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마셨지요. 그 찬 기운이 머릿속을 조금은 맑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등골까지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느낌도 들었지요. 진짜 끝까지 해도 되는 걸까? 그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미 60개가 넘는 괴담을 우리 스스로 금기라고 부르며 100번째를 향해 쌓아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돌아온 우리는 99번째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어둡고 어중간한 불빛에 비춰지는 그 광경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럼 다음은 나야. 이게 마지막이겠네. 은호가 긴장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양초의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상하게 흔들리며 방 안의 어둠 속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라 그런지 은호가 들려준 괴담은 유난히 무서웠지요. 그가 마지막 주자가 될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온 이야기였던 만큼 구성도 좋았고 긴장감도 넘쳤습니다. 도시 전설을 소재로 한 이야기였는데 은호 특유의 말솜씨와 감정 조절 덕분에 그 괴담은 단순한 무서움을 넘어선 압박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00번째 이야기로 이만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듣고 있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고 왠지 정말로 무언가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 사람의 행방은 아직도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 이야기를 끝낸 은호가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럼 끌게. 은호는 마지막 양초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완전히 어둠에 휩싸였죠. 우리는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 숨을 죽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긴장 속에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정말로 괴이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할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분, 2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릴 정도였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약 3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도진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끝내도 되지 않을까? 그 말과 동시에 방 안의 긴장감이 서서히 풀렸고 다들 긴 한숨을 내쉬며 안도했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은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하겠지. 그 말에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러게 원래대로 안 했잖아. 원래대로 안 했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다들 제대로 한 거 아니야? 아니지, 제대로 안 했지. 도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에서 은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0가지 이야기에 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야, 아직도 계속하려고? 이제 끝난 거잖아.
제가 말리려고 했지만 은재는 제 말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100가지 이야기를 하기로 했대. 그 사람들도 금기를 깨고 100개 전부를 말해보자고 했지, 우리처럼. 근데 말이야, 100번째가 다가오니까 한 명이 겁을 먹은 거야. 이거 정말 다 해도 괜찮을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이미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 거지. 그 말을 들은 뒤 방 안의 침묵은 더욱 짙어졌고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곧 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그날은 밤을 새워서 했거든. 후반부로 갈수록 다들 졸려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대. 누군가는 자기 차례가 왔는데도 자고 있어서 옆 사람이 찔러서 깨우기도 했고, 그중 한 명이 자기가 전에 말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 거지. 그게 98번째였대. 결국 그는 3번째로 말했던 이야기를 98번째에도 똑같이 해버렸고 그대로 100번째까지 마무리됐어. 하지만 실제로는 99개밖에 이야기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야. 잘 된 거 아니냐? 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규칙을 어긴 거잖아. 은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래, 사기지. 전통을 무시하고 그런 꼼수를 쓰다니. 도진이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한테도 실례잖아. 다들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말이야. 애들아, 솔직히 말하면 나 그냥 금기를 어기는 게 좀 무서워서. 그리고 솔직히 나 혼자서 20개씩 이야기할 정도로 준비한 게 없었단 말이야. 준비가 부족했으면 말이라도 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부탁했으면 됐잖아. 민수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제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말이었죠. 어쨌든 사기는 사기야. 그런 행동은 참가해준 많은 사람들에게도 실례야. 도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이라니? 여기 우리 5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게 진짜 100번째야. 결국 100까지 가버렸네. 유감스럽게도. 은호가 웃으며 말하자 모두가 그를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됐더라? 은재가 묻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100가지 이야기를 모욕한 죄로 참가자들의 분노를 샀고 결국 어디론가 끌려갔대.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람의 행방은 모른대. 그 말에 이번엔 5명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